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출발했죠.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주도 성장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감세와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고 경제인 사면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가 붙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민생 대책은 어떨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0일 만에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자영업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민생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놨는데요. 물가 상승세는 단 한 차례도 꺾이지 않았고요. 금리 인상으로 가계 이자 부담은 더욱 늘어난 상황인데요. 어떤 해법이 필요한 걸까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에서는 어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진단하는 기획 대담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경제 분야를 집중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김성환의 시사회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이나 제작진에게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포털창에 김성환의 시사회를 검색해 주세요. 저희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평소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서 할 말이 많은데 문자는 짧다, 이런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게시판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오늘은 어제로 출범 100일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해보는 기획대담을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말씀 나누실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정훈 명지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김윤경 경제전문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경제 위기 상황이라는 거 실감하고 계시죠? 네, 그럼 그렇습니다.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요. 일단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이 먼저 기자님 하실래요? 먼저. 예, 김윤경 기자님부터 얘기해 어떤 주시죠. 정부가 그렇듯이 처음 100일에는 전 정부의 흔적을 좀 지우고 자신의 정부의 색깔을 입히는 역할을 좀 하기를 원하는데 네. 이게 방향이나 의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방향성에 있어서 약간 좀 걱정이 되는 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관성이 없는 정책들이 좀 보이고 그다음에 정책 간의 모순이 조금 보이는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경제팀이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가라는 그런 물음도 좀 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들은 더 얘기를 하면서 네네.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정훈 교수님입니다. 예, 사실 100일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뭔가 이번 정권은 좀 초창기에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100일밖에 안 지났냐 할 정도로 정치적으로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아직까지 좀 잠잠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번 정권에서 어떠한 경제 정책을 수행하겠다라는 세부적인 계획들이 아직은 발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아직 100일도 안 된 느낌.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100일이 훨씬 더 된 느낌. 뭐 좀 상반된 느낌을 많이 가졌어요. 뭐 국민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경제정책 잘못해왔던 게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 후과를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그런 대외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불가피한 뭐 지금 위기가 아니냐 이런 식을 이제 주장을 한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뭔가 그래도 좀 번듯하게
좀 국민의 귀에 확 들어올 만한 그런 정책을 하나쯤은 내놨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지런히 내놓고 있고 이제 좀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좀 저는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민간 주도의 성장을 네네. 유도하기 위한 그런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굉장히 적극적인 거시 정책을 펼쳤었거든요. 네. 위기 상황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은 그렇게 위기 상황도 아니었지만은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캠페인성 발언 같은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747이나 뭐 창조 경제나 뭐 소득 주도 성장이나 네네. 이런 것들은 저는 뭐 없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제 정부 팀에서 민간 주도의 성장이다라고만 얘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모호한 느낌이 들기는 해요. 물론 정책에서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하고는 있는데 저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복합 위기를 겪고 있고 이 복합 위기 속에서는 경제 취약층들이 상당히 좀 많이 어려워지거든요. 네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기보다는 자신을 지지해줬던 그 계층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그 지지층에 대한 뭐 보답성의 그런 정책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여요. 감세가 대표적이죠. 네네. 예,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의 제1호가 사실은 종부세 완화였으니까요. 사실 그런 것들이 보이고 있는 것들이 정부가 과연 위기를 제대로 인식을 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 의지가 있는가 이런 게 조금 걱정이 돼서 캠페인성 뭐 어떤 그 구호는 중요하지 않고 이런 입장을 확인하지 못하는 게 조금 걱정이 된다. 제가 계속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아마 예. 경제 상황이 걱정이 되는 네네. 거니까요. 윤석열 정부 걱정이라기보다는. 예. 근데 취임 100일이 사실은 어느 정부나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대통령의 힘이 가장 셀 때고. 그러니까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정책을 굵직한 거 내놨어야 하는데 그런 게 눈에 잘 보이지는 않고 일단 규제 완화, 민간 중심의 어떤 성장, 일자리 창출 이 부분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뭐 물론 민간 주도의 그 경제 성장 전략을 채택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의 경제 정책을 집행하는 큰 나침판 같은 어떤 것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 분류하는 곳이 사실 미국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미국마저도 요즘 미국의 행보를 보시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또는 법과 제도를 통해서 신산업을 육성하고 자국의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정말 강하게 드라이브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든 이 민간 주도의 경제 정책을 추구한다라고 해서 국가가 아무 역할을 안 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따라서 지금 앞으로 5년간 어떤 식으로 나는 국가의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운영하겠다라는 슬로건은 꼭 있어야 되는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근데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그걸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00일이 지났습니다만 구체적인 어떤 경제 정책의 집행이 안 되는 이유는 어느 정도 납득은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 자체에서 야당이 다수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을 통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게 있었었고, 네. 그 다음에 진짜 24년 만에 이렇게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유발된 것도 이거 급한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진흥과 어떤 육성을 하기 위한 정책들은 당연히 인플레를 더 야기할 수 있으니까 조금 뒤로 빠질 수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이해는 하지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뭘 할 것인지가 아직 안 잡히니까 거기에 대해서 걱정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미국 사례 들으셨지만 미국도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잡았을 네. 때 경제 정책이 달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에는 자유시장주의를 강조하는 뭐 윤석열 대통령도 자유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네. 있지만 자유시장주의의 자유 이걸 좀 더 확장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감세 문제가 네. 제일 1순위로 나온단 말이에요. 윤석열 정부도 지금 감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복합 위기 또 네. 삼고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감세 정책이 얼마나 유효하고 적절한 정책이냐 이 부분에 대한 평가일 것 같아요. 네. 김경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이 정책 간의 모순, 그다음에 일관성이 보이지 않는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인 게 감세입니다. 그러니까 감세를 하면서
재정 준칙을 만들어서 재정 건전성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게 재정 지출을 줄이고 또 뭐 어떤 그 마른 수건을 짜는 그런 재정 건전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일단 세수가 안 들어오게 되면은 재정 건전화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감세를 하면서 재정 건전화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모순된 정책이라서 그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복합 위기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경제를 돌아가게 할 수 있으려면은 재정이라는 저는 배터리가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통화 정책은 긴축으로 가는데 재정은 다시 확장으로 가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은 있겠지만은 인플레 때문에 특히 어려워지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경제 취약층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려면 사실은 재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재정을 덜 확보를 하면서 과연 그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네. 약간 좀 걱정이 되고요. 시장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그러니까 자유화 시장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어디까지가 시장이고 어디까지가 정치인지에 대해서는 가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다 시장에 맡겨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약간은 좀 모호한 개념일 수 있는데 장하준 교수 같은 경우에도 시장과 국가 간의 혹은 또 시장과 정치 간의 경계선을 설정하는 작업 자체가 정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 시장 이런 그 키워드를 내세우고 있는데 그게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정의를 하고 정리를 해야지 되는 것이 정부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풀어주는 것, 뭐 감세하는 것, 규제 완화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자유라고 보고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감세가 포퓰리즘 아니냐, 부자 감세가 포퓰리즘 아니냐, 뭐 이런 지적에 대해서 도어 스태핑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 하지 말까요? 이렇게 얘기를 네.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좀 우려가 됐어요. 그럼 하지 말까 그러면 저는 네 하지 마세요.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지금은 재정이라는 배터리가 좀 상당히 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가 무조건 작은 정부로만 갈 수는 없는 좀 복합적이고 그 입체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재정 건전성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문제다. 내년 예산부터 그렇게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감세 문제 말씀하셨지만 재정이 어쨌든 줄어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에서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드는 네. 건데 공격 구조조정이나 자산 매각을 통해서 만든 걸 가지고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두텁게 지원을 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훈 교수님께서는 이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내용까지 함께 같이 고려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일단 뭐 조금 쉽게 이해는 잘 안 갑니다. 좀 설명해 드리면 그래요? 예. 재정 건전성을 크게 우려해야 될 때는 어떻게든 물론 살림살이를 더 빡빡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추가적인 세원 확보를 고민하는 것들은 1차적인 검토 사항이거든요. 특히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고 있는 이와 같은 시기에는 오히려 돈이 더 지출되거나 나가는 것들도 오히려 더 회수해서 유동성을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네. 감세를 한다라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감세를 하더라도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활성화가 훨씬 더 수월성 있게 달성이 된다면 네. 쉽게 얘기해서 고용도 늘고 소비도 늘고 투자가도 늘다면 정부가 굳이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 건전성이 더 확보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세를 하는 대표적인 품목들을 봤었을 때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지난 선거 때 막바지에 거의 두 양쪽 진영에서 비슷한 기조로 다 돌아섰잖아요. 예, 세금을 낮추겠다. 네. 이건 유권자의 표를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자산의 한 70%는 다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이 세금을 낮춘다라는 기조는 다분히 이제 선거 때 만들어진 것으로 보지 어떤 정책적인 큰 맥락에서 잡혔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법인세를 낮추는 효과에 대해서도 좀 저는 조금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이 세금이 높아서 과연 투자를 주저하고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그거보다는 여러 가지 활력이 좀 떨어져 가고 있는 요소들이 많이 보여요. 그것을 세금 감세 효과로 인해서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조금 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기재부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전 정부들을 거쳐오면서 입장이 매번 바뀌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감세 정책을 대표적으로 시작하고 대대적으로 했던 게 이제 이명박 정부였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박근혜 정부 때 세수가 모자랐어요. 손실이 있었고 그러면서 기재부가 입장을 바꿔가지고 2014년 세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는 네. 이게 그 낙수 효과가 소비나 낙수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금을 낮춰주는 것이 소비나 투자를 증진시키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이제 IMF 보고서까지도 인용을 했었거든요. 네. 감세 조치가 투자가 그 감세 조치를 했는데도 투자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감세를 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추구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낙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저는 전 정부 때 경험이 있는데 그때 이미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세수가 모자랄 것을 아는데 네. 그것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모순이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낙수 효과에 대해서는 경제학적인 어떤 학술적인 근거는 없어요. 예, 정치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지 이게 꼭 효과가 있다는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네. 예, 여기서 제가 맞출게요. 예. 지금 이제 김은경 기자께서 낙수 네. 효과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좀 의견이 분분하긴 한 것 같아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네. 사실 이제 전 세계 법인세를 좀 먼저 가지고 말씀드리면 네. 국가가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통상적으로 법인세율이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워낙 큰 시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외국 기업들이 그 높은 법인세를 물더라도 그 나라에 진출을 해야 될 이유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법인세율이 높고요. 그다음에 아일랜드라든가 아이슬란드라든가 이런 작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워낙 내수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외국 기업이나 국내 기업이 외국으로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법인세를 굉장히 낮춰주는 편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미국에서는 높은 법인세를 표면적으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높은 세금을 내고 있느냐? 그게 아니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낙수 효과를 법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장치들이 세부적으로 많은데요. 네. 대표적으로 미국을 경제를 이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통상적으로 15% 이상의 법인세율을 내고 있는 회사들이 거의 없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법인세율은 표면적으로 높게 나와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 임직원들에게 그 이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 스톡옵션이든 뭐든 이런 형태로 나눠줬을 경우에는 대폭적인 세율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장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세금 깎아주면 그 돈 가지고 얘네들이 다 투자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순진하게. 네네. 진짜 투자를 하고 고용을 하고 배분을 했었을 땐 훨씬 더 낮은 세율, 우리나라보다도 더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 제도가 들어가는 것이지 단순히 세율 자체만 낮췄다고 해서 뭔가 낙수 효과들이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예, 예전에도 네네. 대기업들의 유보금만 늘어났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때 그 유보금을 쓰기 위한 정책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박정호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얘기를 저도 하고 싶었는데 기업들이 실제로 지금 우리 법인세율이 OECD 회원국 중에서 높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효세율은 17.5%예요. 네. 결코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대기업들은 여러 장치로 도움을 받고 있는데 결국 법인세 인하로 도움을 받는 것도 대기업들이고 근데 대기업들이 그것을 투자로 늘린다는 증거도 없고 근거도 없기 때문에 지금 법인세 인하는 사실상의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하고 그다음에 규제 완화하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 나서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 경제가 활력을 다시 되찾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로서는. 근데 물론 취임 100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정책들이 더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마 취임 첫 이 광복절 특별 사면도 그 맥락에서 한 거 아닐까 싶은데요. 정치는 일단 뺐고요. 그다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들이 대거 사면 복권 조치를 받았습니다. 공정에 관한 화두와도 연결이 되는 문제이겠지만 저희가 좀 경제 문제에 집중한다고 하면은 과연 이렇게 사면 복권을 해줬을 때
경제에 기여하는 효과 어느 정도라고 두 분은 보시는지 궁금해요. 박정우 예. 교수님. 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기업의 오너십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미국은 이제 전문 경영인 체제로 돌아온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특정 대주주라든가 설립자 이 일가족들에 대해서 어떤 일신상의 어떤 면책 이런 것들을 면죄 이런 걸 해준다고 해서 그 기업의 크게 경영 행보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드물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간에 이런 경제적인 사면이 기업의 적극적인 행보에 분명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 뭐 이런 어떤 유수의 대기업의 어떤 그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일신상에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인도 본인 스스로가 좀 더 신체적으로 자유로워지고 또 경제 활동에 있어서 자유로워지길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자신의 교섭력을 높이는 제일 쉬운 방법은 아주 굵직한 M&A라든가 적극적인 투자 이런 것들은 사면 이후로 미뤄두는 게 훨씬 자기가 사면받는데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난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유럽이라든가 해외 순방을 갔다 출장을 갔다 오고 나서 네네. 그리고 나서 어떤 구체적인 M&A라든가 인수합병 신산업에 대한 전략을 발표하지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런 걸 할 수가 법적으로 없는 상태였거든요. 네네. 바로 본인이 뭔가 청사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밝히는 게 본인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빨리 좋은 훈방 조치를 당하는 일이겠죠. 네. 박정우 교수님 조금 긍정적인 네네. 장면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김기현 기자는 저는 어떻게 약간 좀 보세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계속 견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걱정입니다만은 사실 공정과 정의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저는 광복절이 경제인들 대거 사면해주는 이벤트 하는 날이 아니라고 보는데 전 정부 때들도 다 그랬어요. 네. 문재인 정부 때만 경제인 사면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주가도 뛰어요. 그리고 굵직한 M&A도 할 수 있고 투자 결정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네. 그러면 주가 올라가거든요. 주가가 올라가면은 결국은 우리 지배구조 문제를 생각해 보면은 이 오너들이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지 투자나 다시 일자리를 늘려서 낙수 효과가 일어나게 하기에는 전 쉽지 않은 구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ESG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버넌트가 사실 저는 제일 문제라고 보고 있고 그런 걸 감안을 할 때 사면 복권이 경제 위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그 효과가 있느냐 이 고도의 정치적인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경제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정 부회장이 복권 받았으니까 뭔가 좀 더 많은 투자도 하고 고용이나 좀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다 모든 분들이 말하는 게 그 일자리 부분이니까요. 늘리고 좀 그런 긍정적인 투자들을 좀 많이 해주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윤석열 정부가 규제 심판 제도를 본격적으로 가동을 했습니다. 첫 심판 대상으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영업 제한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뭐 아직 뭐 결정된 바는 없지만 의무 휴업일을 푸는 쪽으로 자꾸 가는 거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분위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감지하고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은 이 의무 휴업일 그러니까 영업 제한을 푸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네, 먼저 박정우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법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는 이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런 법안은 대형마트와 어떻게 보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또 잘못하면 대결 구조처럼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특이한 사례도 말씀을 드리면 오늘 방송하는 여의도 같은 경우는요. 네. 여의도의 대표적인 쇼핑몰이 있는 곳이 IFC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현대백화점이 새로 들어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일견 생각하기에 큰 IFC의 옆에 현대백화점이 또 들어왔으니 IFC는 오히려 매출이 줄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더 크게 늘어났어요. 네. 그건 왜 그러냐면 여의도가 아닌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IFC 하나만 보고 여기까지 오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로 오면 백화점도 있고 IFC도 있다 하면 바깥에서도 많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여의도 그 근처에 있는 상가들이 훨씬 더 거래가
경제가 활성화될 수가 있겠죠. 영세 소상공인들도. 네네. 이처럼 이 쉽게 말씀드리면 경제라는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무조건 대형마트가 무슨 소상공인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반대 경우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일괄적인 적용은 저는 원하지 않는 형태의 학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법을 처음 만들었을 때와 지금 대형마트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대형마트들의 매출액이 나쁘지 않았는데 네. 지금은 대형마트들도 자신들의 생존을 걱정해야 될 수준으로 상황이 굉장히 열악해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대형마트 직원들도 지금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살아야 되는데 법을 좀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라서 하여튼 저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방금 전에 예를 드신 거는 고래 대 고래 싸움인 것 같고 고래 대 멸치와 새우 싸움은 게임이 안 될 것 다르죠. 같기도 한데 예. 김은경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박정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요. 네. 대형 마트들도 지금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네. 그게 우리가 경제를 보는 데 있어서 과거에는 뭐 민간 주도의 자유시장 원칙이 있으면 뭐 큰 정부가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재정 정책을 펴는 그런 정부가 있는 두 가지로 생각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근데 지금 몇 가지가 더 있고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네. 플랫폼 기업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모든 걸 다 쓸어 담고 있거든요. 그쵸. 코로나로 인해서 대형마트를 가기보다는 다들 뭐 이제 새벽 배송되는 네. 그런 업체들을 이용을 하면서 그쪽이 급격히 몸을 불렸기 때문에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 규제를 풀어주는 것도 저는 일리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이번에 좀 문제가 됐던 건 국민 제한이라는 그 제도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예전에 네. 이제 국민청원을 네네. 이어가지고 하는 건데 이 국민 제한이라는데 왜 이걸 넣었을까라는 의구심이 일단 좀 들었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이 국민 제한이 약간 좀 어뷰징 문제가 조금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됐었고 한 가지 더 지적을 하자면은 이제 아무래도 마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측에 비해서는 협상력이 좀 적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겨우 쉬는 날들을 조금 만들어 놨는데 이걸 없애면은 네. 이게 협상력이 좀 부족하니까 조금 더 불리하게 더 많이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좀 하고 있는 편이죠. 네. 뭐 아까 이제 말씀 나왔던 것처럼 경제라는 게 저도 가끔가다 그런 생각하는데요. 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 먹고 살까? 예. 그게 정말 신기하기도 할 정도였는데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를 한 단칼에 이렇게 끊는다고 해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눈에 들 지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김성환의 시사회에서는 어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그간 이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진단하는 기획 대담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박정호 명지대 특임 교수, 김윤경 경제전문기자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를 지금 집중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끝, 당신을 위한 뉴스 알고리즘.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신데요. 저 대담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뭐 녹록치 않은 경제 상황에 직면했다. 이 사실을 뭐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윤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부터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공언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각종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는 않고 있어요. 계속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물가는 서민 생활하고 아주 직결되는 문제이기 네. 때문에 이게 어떻게 좀 잡을 방법이 없겠습니까? 왜 잡히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사실 지금 이게 공급 측면에서 야기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외부 변수가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정부가 딱히 대책을 내놓을 게 마땅한 게 없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제유가 많이 상승했었고 지금은 조금 완화가 돼가지고 상승률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정도의 수준으로 가기는 하지만 다른 원자재도 좀 많이 올랐고요.
또 우크라이나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막히면서 밀 비롯해서 곡물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공급망도 많이 파괴가 됐고 이런 것들이 다 인플레의 요인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로서는 우리만의 어떤 대책을 내놓기는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이제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를 불러오면서 이제 달러화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원화 가격 많이 떨어지고 이게 또 우리 환율이 수입 물가를 올리는 그런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네. 잡히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게 어느 정도 더 갈 거라고 보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부가 쉽지 않은 상황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 물가라는 인플레라는 난제를 어떻게 풀까 좀 잘 지켜봐야지 될 것 같아요. 근데 대외 변수는 사실 우리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거는 뭐 변수이자 상수에 가까운 문제일 것 같고요. 그럼 결국 우리 정부가 이런 대외 변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리스크를 줄이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상황일 것 같은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에 이제 유류세 감면 정책 추진했던 거, 교통 바우처를 지급했던 거, 그리고 사실은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수입 물가가 지나치게 높아지니까 관세를 내려서 기업이 결국은 제품 가격을 낮추는 이런 쪽으로 유도한다거나 이런 대책들을 내놨던 것 같아요. 이런 정부의 이게 벌써 세보니까 9차례 걸쳐서 대책을 내놨던데 좀 대책의 방향성은 좀 잘 잡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박정 교수님. 방향성 자체는 맞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 방향성으로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두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관세 부분만 하더라도 네. 지난 한 20년 가까이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자랑삼아 얘기했던 게 경제 영토가 제일 넓은 나라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FTA를 말하는 네네. 거죠. 실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나라들과 가장 많은 FTA를 체결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FTA라는 게 뭐예요? 바로 있었던 관세도 없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는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관세 부과했던 걸 낮추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관세가 이미 어마어마하게 낮아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 관세를 추가적으로 낮춘다라고 해서 물가가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었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교통 바우처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역적인 어떤 특정인들에 대한 부양과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일 뿐이지, 그러니까 급격히 물가가 상승하는 것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지, 물가 상승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해 준 것처럼 너무 외적 요인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제한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근데 두 분의 물가 전망 좀 한번 저희가 물가 전망 가지고도 길게 얘기할 수 있을 테지만 오늘은 좀 짧게 네.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정부는 10월엔 물가 상승세가 꺾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점쟁이가 아니고서는 10월이라고 딱 얘기하기는 어려울 텐데 네. 아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나 뭐 이렇게 정부에서 얘기를 한 것을 보면은 지금 국제유가가 조금 꺾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대였는데 8%대로 7월에 내려왔어요. 예. 근데 이게 추세적인 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지 되는데 좀 성급하게 말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박정 교수님. 예, 지금 사실 물가 추세가 이제 상승 기조에서 약간 꺾인 게 참 이게 안타깝게도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급격히 전개되고 있는 글로벌 경기 침체 때문이에요. 소비가 주니까. 예, 소비가 네. 급격하게 줄다 보니까 유발될 수 있는 현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이제 정점을 찍고 조금 꺾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네. 분명한 것은 지금 꺾인 그 숫자들 자체도 우리가 목표 물가 상승률로 잡은 2%를 훨씬 웃도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통상적으로 우리 사회나 국제적인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물가 상승률 기저까지 낮아지는 데는 얼마나 걸릴 것이냐. 지금 뭐 대표적인 국제기구들의 컨센서스는 내년 연말이나 돼야 우리가 안정감 있는 숫자를 볼 수 있다라고 보고요. 네. 물론 물가 상승률이라는 거는 YOY라고 해서 전년 대비잖아요. 예. 올해 8% 9% 찍었으니까 내년에는 수치는 그거보다 당연히 낮아지겠죠. 그렇죠. 기저효과가 있을 수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표면적인 물가 상승률 수치는 낮아지지만 그것도 오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체감하는 거는 올해나 내년이나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추석이 걱정이에요. 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강원도 고랭지 배추밭에 현장 점검을 나가기도 하고 뭐 성수품을 중심으로 650억 원 규모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좀 어떻게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좀 줄이는 효과가 좀 있을까요? 있었으면 좋겠지만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이 배추밭 가신 거 보니까 예. 오히려 MB 정부 때의 배추국장과 무국장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좀 이게 굉장히 관치의 느낌이기는 하지만 사실 물가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든 잡겠다라는 게 배추는 배추 물가를 관리하는 국장을 두고 네. 무는 무를 관리하는 무 가격을 관리하는 국장을 두고 이런 어떤 메시지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메시지 없이 그냥 배추밭에 가시는 것이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약간 좀 의문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경제라는 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입체적으로 봐야지 뭐 이거는 관치여서 안 돼. 이거는 자유를 침해하니까 안 돼. 시장주의가 아니야. 네. 이런 거를 좀 넘어서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경제 취약층들이 인플레에 가장 힘들어요. 그 점은 정부가 재정을 확보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은경 기자께서는 앞서서도 그렇고 지금도 예. 계속 직접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예. 언급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박정원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물가 저도 이 밭에 현장에 가셔서 고생하신 거는 안타깝습니다만 성수품 중심으로 650억 원의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것으로 어떤 물가 잡이에 성공할 수는 당연히 없고요. 어떻게 보면 급한 형태로 본인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 범주 안에서 대책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걱정되는 게 농축수산물에 대한 물가 기조거든요. 네네, 많이 마침 올랐죠. 또 지금. 폭우까지 오는 네. 바람에 이제 수확물 자체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역대 이제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농축수산물로 인한 물가 상승 같은 경우는 2008년도 그리고 2011년도가 전 세계 곡물 파동이 있었던 시점인데 이 곡물과 관련된 인플레이션 요인은 통상적으로 1년 이상, 2년 가까이 작동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왜냐하면 공산품이 아니잖아요. 네네. 지금 배추 가격 올랐다고 일주일 만에 공장에서 찍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그런 품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할인 쿠폰 발행하면 10% 정도는 싸게 살 수 있어서 굉장히 좋던데 많은 분들이 예. 경제 얘기를 좀 치열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액수가 좀 줄어들었다고 해서 요즘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네. 그래도 도움이 되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또 기대도 해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경제 얘기하면서 금리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각국 중앙은행들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뭐 급격히 인상하는 상황이고요. 한국은행 역시 그동안에 금리를 올려왔고 앞으로도 더 한두 차례 정도는 올리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좀 우세한 상황인데요. 이 금리 인상 속도, 폭 더 가파를 경우에 서민들, 특히 자영업자들 뭐 지금 다중채무 상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부담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 이 프레임 김은경 기자님. 자체가 조금 낡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그래요? 조금 해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금리가 많이 오르면은 우리나라 가계부채도 상당히 많고 부채로 또 살아가야지 되는 서민들이 많기 때문에 네.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는 불가피한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금리가 워낙 낮았습니다. 그래서 자산 가격 버블이 일어났고 네네. 예,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어떤 장치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했을 때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나타나게 됐고요. 그러면은 물가를 그러니까 금리를 사실은 정상화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 통화당국에서 많이 쓰는 단어기는 하지만은 금리가 워낙 낮았고 그것으로 인한 버블도 잡기 어려웠고 인플레도 유발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정상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금리 이렇게 올리면 안 된다. 하느니 또 올린다고 이렇게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네. 연준에 사실은 조금 오판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였는데 인플레가 아니다, 단기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경기가 굉장히 좋다 이런 식의 평가를 늦게 했었죠. 하다 보니까 갑자기 0.75%포인트씩이나 올려야지 되는 자이언트 스텝까지 밟아야지 되는 그런 좀 과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 금리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는 그 큰 맥락 자체는 부정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박정 교수님께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보통 이제 이렇게 금리 인상기가 됐을 때는 가계부채가 폭발한다거나 뭐 터져버리게 되면은 그건 사실 뒷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연결되면
이 뭐 줄줄이 파산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으니까 보통은 이제 어떤 그 부채 경감 대책을 정부가 발표를 하잖아요. 특히 이번에도 이제 자영업자도 그렇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경감 대책을 발표하고 있고 조만간에 배드뱅크 설립해서 아예 이제 탕감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게 그 하는 건 정부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있겠는데 이거 뭐를 해줘도 도덕적 해이를 낳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 어떤 정반대 시각이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서 박정훈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아주 독특하게 정말 착한 국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여러 개 개인 청산이라든가 다시 이제 경제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을 주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빌렸던 부채에 대해서는 10년이고 20년이고 다 원금을 갚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네네. 그래서 해외 학자들도 아니 니네는 개인 다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제 방안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금을 굳이 다 갚는 이런 문화는 어떻게 생긴 거냐라고 반문을 할 정도예요. 아마 그런 그동안 진짜 아주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자신의 부채를 다 탕감하기 위해서 갚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이런 청년층에 대한 그것도 코인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 이렇게 빚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보면 정말 배신감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그러면 앞으로 이래도 된다라는 걸 권하는 거니 도덕적 해이도 유발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우려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리키는 제 입장에서는 네. 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정 나이에 어떤 정상적인 그 취업 구조로 편입이 되지 않고서는 완전히 사회적으로 조금 그 진입하기가 정상 경로로 진입하기가 어려워지는 독특한 고용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본의 아니게 참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누가 뭐 코인 투자로 얼마를 벌었대더라 이런 거에 쉽게 혹하다 보니까 네. 정말 그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한 친구들이 있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채, 빚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뭐 큰 돈이 아니에요. 학생들이 빌릴 수 있는 돈이라는 건 제한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500만 원, 1000만 원도 안 된 돈이 그걸 못 갚아서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그러다 보니까 취업의 기회를 모두 다 날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직 이제 막 앞을 이제 설계해야 되는 친구들에게 너무 가혹한 기회를 다 뺏는 이런 일들은 좀 그건 또 좀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감이 좀 교체하는 게 분명히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친구들에게 그러면 그 원칙을 제시해서 무조건 다 갚아야 된다라고 했었을 땐 만약에 이 친구들이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어려워져서 차상위 소득계층으로 떨어지면 또 다른 복지 예산이나 또 다른 복지 지출이 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 내 세금으로 얘네들 빚 갚아줬다 꼭 이렇게만 생각할 일도 아니라서 저는 하여튼 답을 못 내렸어요. 네, 김경 기자는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금융 시스템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부실 채권들에 대해서는 네.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복합함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역시 또 재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원금을 탕감을 해주는 정책을 조금씩이라도 내놓기보다는 네. 자활을 도와주고 재기를 도와주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안심 전환 대출이라는 네. 상품이 나왔는데 그거는 저는 좀 바람직해 보이더라고요. 아, 이거는 정책 모기지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이제 예. 고금리로 시중은행에서 빌렸던 것을 좀 저금리의 정책 모기지로 바꾸는 건데, 근데 재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추경에서도 2차 추경에서도 재원이 들어왔고 또 정부하고 하느니 한 4천억 원 정도는 더 출자를 해야지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재정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은데 네. 그렇게 원금을 탕감하는 대신에 조금 대환 대출이라든지 이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거 이런 좀 섬세한 정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변동량에서 고정용, 저금리 고정용으로 예. 바꿔주거나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빚 자체를 탕감해주는 방법보다는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도 기금을 만들어서 빚을 탕감해주는 거 한 30조 원 규모로 지금 예상하고 있다고는 하던데요. 조건은 좀 까다롭지 않을까
이전 정부하고 비교했을 때 탄감 비율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긴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태를 거쳤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들도 고려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물가 인상 얘기도 저희가 했고 금리 인상 얘기도 하고 있지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뭐 수출도 사실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고 재정도 사실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 것 같고 이쯤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하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좀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개발 국가, 개도국들에 대한 수출 비중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늘려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IMF에서 개도국 중에서 국가 디폴트나 아니면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것으로 보이는 후보군으로 한 40여 개 국가를 꼽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런 국가들이 이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게 되면 그들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을 하면서 경제를 이끌어왔던 우리나라 같은 입장에서는 다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어떤 침체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국가들의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일들이 생기면 자금 흐름이나 투자 흐름에 있어서도 다시 안전적인 형태의 국가들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것도 또 우리나라의 환율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예. 더 큰 문제는 이제 올 겨울이에요. 지금 많은 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북경이나 상해 등이 이제 도시 전체를 봉쇄할 정도로 이제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 네.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중국의 31개성이 정도와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지금 사회 봉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좀 있으면 한 불과 2, 3개월 지나면 다시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네. 근데 중국이 과연 그랬을 때 지금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를 잠재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 겨울에 본격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게 될 경우 중국 경제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중국이 경제 활동을 안 하는데 어디서 수출을 하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우리 경제도 본의 아니게 외적 요인들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입하거나 그에 준하는 경제적인 침체, 물가 상승은 올라가는데 그런 걸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진단해 주셨는데요. 김경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래서 하반기 경제가 만만치 않은 상황일 것이다라는 점에는 동의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가장 우려되는 게 이런 복합 위기 속에서 가장 걱정되는 게 우리나라의 정말 동력이자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이 줄고 있는 거거든요. 네. 무역 수지가 지금 넉 달째 감소를 하고 있고 음. 특히 이제 대중 무역 수지 적자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3개월째 적자를 내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 뭐 환율도 뭐 별로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좀 우리 경쟁력 요소에 대한 의문들을 일으키면서 쉽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소비가 줄고 우리가 이제 수출해야 될 중국 시장 자체가 쪼그라드니까 우리가 수출도 점점 줄면서 무역 적자를 계속 이제 낼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미국 중심의 공급망 정책에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되어 있고 또 적극적으로 수긍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뭐 뭐, 예를 들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하고 치포 동맹. 그렇죠. 네. 예. 그 뭐 주도적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미국이 아무리 부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동맹체고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그게 어떤 식으로 올지는 몰라요. 네. 실제로는 구두로만 할 수도 있어요. 말로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실제적인 경제 보복을 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게 우리에게 가져오는 여파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돼요. 중국이 혹시 이전에 보였던 것처럼 경제 보복하는 거 아니냐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세요. 사드 정상화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박정우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중국 입장에서 당연히 보복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치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동맹이기 때문에 네.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뭔가 커다란 어떤 제재를 가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에 의존하는 비중이 너무나도 커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직접 수출하는
수출하는 반도체 비중이 40%, 홍콩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20%라고 해서 전체 60% 가까운 매출을 반도체 매출을 중국에 거두고 있거든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중국이 우리나라 반도체를 많이 살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중국이 전 세계에서 생산된 반도체의 15%를 직접 자체 생산하는데 이걸 더 들어가 보면 그 15% 중에서 중국 내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9%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자체 생산한다고 표시되는 것도 실제는 한국 기업이 생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반도체가 산업의 쌀인데 이거를 한국에 의존을 안 하면 지금 대만도 똑같이 치포에 가입을 하고 동맹에 이제 참여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대체제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반도체는 전후방적인 산업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여긴 제재를 하지 못할 거고요. 사드 때랑 똑같을 것 같아요. 산업의 밸류체인에 영향을 안 주는 요소, 영화, 음악, 그다음에 화장품 이런 것들은 한한령 비슷한 어떤 공식적인 또는 비공식적인 제재, 관광도 포함되고요. 이런 걸 통해서 보복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어제 부동산 대책을 네. 엊그제죠. 엊그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뭐 서민생활하고 아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구체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긴 하던데 부동산 대책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김은경 일단은 기자님께서. 그러니까 네. 윤석열 정부가 처음 내놨던 부동산 대책이 종부세 완화였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봤던 입장은 있었는데요. 네. 꽉 막혔던 공급을 풀겠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는 공급 대책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예전에 얘기했던 250만 호에 20만 호를 더해가지고 270만 호 플러스 네. 알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민간 주도로 공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떨어진다 이런 네. 지적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집값 걱정하시는 분들이 벌써부터 많더라고요. 이렇게 공급을 많이 하면은 집값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네네. 저는 약간 좀 미친 집값이었던 부분은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게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면은 위기로 올 수가 그쵸. 있겠지만은 예. 그렇기 때문에 공급 대책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거는 아직 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5년은 짧거든요. 예. 사실 다음 정부까지 이어갈 수 있는 정책적 일관성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구체성이 좀 확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자, 박정훈 교수님. 뭐 저까지 매를 들면 이제 또 안 될 것 네네. 같아서 아마 이런 이제 발표를 할 때 지금은 구체적인 발표를 못할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느 호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다시 물가를 급등시키거나 부동산을 또 불안전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절에도 편을 들자면 아직은 구체적인 방안을 못 낼 거시적인 상황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완화한다는 것 자체가 집값을 올리는 요인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정책적 모순이 여기서도 다시 한번 근데 구체적인 발견되는 겁니다. 대책은 예. 추후에 발표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그림이 완전히 그려져야 네, 집값이 평가는 어느 정도 그때 하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취임 100일을 맞아서 그동안의 경제 정책을 좀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일단 아직까지는 경제 정책으로서 뚜렷하게 보이는 건 없다. 또 평가할 것도 거꾸로 말하면 없는 이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민생 경제라든가 아니면 한국 경제 살리는 데 있어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추구하는 방향대로 뭔가 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를 좀 바라봅니다. 네,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기획대담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와 과제 경제 분야를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김은경 경제전문기자, 박정원 명지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